당신은 그냥 웃기는 사람이야. 지훈 넥타이를 맨 짐덩이일 뿐이야. 장인어른인 강민석 씨가 참나무 주방 의자에 기대앉아 마치 지옥에 떨어진 자들에게 설교하듯 커피를 홀짝이며 그렇게 말했다. 내 이름은 이지훈이다. 올해 38이고 지난 10년간 나는 조용히 청군인 베스트먼트라는 회사를 키워 서해안에서 가장 잡히지 않는 투자회사 중 하나로 만들었다. 본사는 부산에 있다. 하지만 그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지도와 탐지견이 있어도 우리 진짜 사무실을 찾아낼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부실 자산, 신흥기술, 초기 단계의 바이오텍 등 기능은 망가졌지만 천재성의 뼈대를 지닌 모든 것에 투자한다. 내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다. 내 세상에 대한 지분은 신탁, 여고의 유한책임회사, 그리고 복잡한 이사 대리인망 뒤에 숨겨져 있다. 나는 그런 식이 좋다. 조용하고 멀리 있고 손댈 수 없게. 하지만 지금 서울 근교에 있는 강민석 씨의 넓은 농가 주방에 서 있는 이 순간만큼은 손댈 수 없는 존재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 강민석은 서울에 본사를 둔 한 제약회사의 창업자이자 무엇보다도 내 아내 수진의 아버지다. 지난 4년간 그는 우리 결혼에 대한 수진의 모든 확신을 갉아먹는 캠페인을 벌여왔다. 수진이 선택지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지. 그가 날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강동훈도 있었잖아. 정형외과 의사에 테슬라 타고 서울대병원 외과 과장이야. 그런데 수진은 직업조차 뭔지 모를 남자를 골랐지. 그 직업이란 게 정말 존재는 하는 거야.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접시에 시선을 고정하고 감자볶음을 포크로 작게 원을 그리며 휘젓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막지 않았다. 항상 그랬다. 아바, 지우는 투자 일을 해요. 그녀가 냉장고 소음보다 조금 클 정도로 낮게 중얼거렸다. 투자라. 강민석이 비웃듯 머그잔에 웃음을 쏟아 넣었다. 그게 뭐야? 주식 중개인, 동전주 투기꾼, 다단계 판매자. 우리 알기론 지하실에서 비트코인 도박이나 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는 고개를 돌려 날 쳐다봤다. 날카롭고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지훈, 진짜 일 해볼 생각은 없나?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수진을 봤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접시에서 무언가 해답이라도 찾으려는 듯 응시하고 있었다. 맞아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수진은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었겠죠. 그 말에 둘 다 고개를 들었다. 수진은 놀란 듯 나를 쳐다봤고 강민석은 커피를 마시다 멈췄다. 죄송합니다. 나는 말을 이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깃을 정리했다. 사실 저도 그 생각을 꽤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말없이 주방을 나섰다. 수진이 내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나는 이미 결심을 마친 상태였다. 그날 아침 내 차 앞유리에 서리가 아직 얼어 있었다. 나는 차를 진입로에 세운 차에 시동을 켜두고 히터가 으르렁거리며 작동하는 동안 백미러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봤다. 더 이상 내가 알아볼 수 없는 얼굴이었다. 지친 수년간의 정중한 침묵과 무관심한 척하는 노력에 지쳐 얇아진 얼굴. 수진과 나는 6년 전 시카고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처음 만났다. 그녀는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한 획기적인 접근 방식을 발표하는 기조연설자였고 나는 바이오 연구 파트너십을 탐색하기 위해 참석한 투자자였다. 무대에 오르기 전부터 그녀는 내 눈길을 끌었다. 자신감, 지성, 그리고 말하기보다 듣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세. 그것들은 흔치 않은 것이었고 소중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1년 반 뒤 결혼했다. 작은 결혼식이었다. 유진 근교의 포도밭에서 비가 내리던 날, 수지는 은색 플랫 슈즈를 신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오지 않았다. 대신 수표와 쪽지를 보냈다. 후회하지 않게 해라. 수지는 신경 안 쓴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강민석이 처음으로 나를 면전에서 무너뜨린 건 어느 연말 모임에서였다. 수진이 마지못해 그를 초대했고 그는 법원을 3잔 마신 후 마치 숙적과의 결전을 앞두고 있는 사람처럼 상 너머로 몸을 기울였다. 당신은 뭔가 숨기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 그가 말했다. 부자인 척하지만 아무도 당신 주머니를 뒤져보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 말이야. 나는 웃어 넘겼다.
더 심한 말도 들어봤으니까. 하지만 수진은 날 옹호하지 않았다. 그저 아버지에게 술을 더 따랐다. 그때 눈치챘어야 했다. 그 패턴은 반복되었다. 방문, 명절, 브런치 초대. 매번 강민석에게 나를 찢어놓을 무대가 주어졌다. 그리고 수진은 계속 상을 차렸다. 단 한 번도 그에게 그만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틀렸다고도 말하지 않았다. 집이 따뜻하고 밤마다 배우자가 이마에 키스해주면 스스로에게 거짓말하기 쉽다. 하지만 침묵은 석고벽 안에 곰팡이처럼 자란다. 그리고 냄새가 날 무렵엔 이미 구조가 썩어 있다. 지난 8개월 동안 나는 강민석의 회사 넥스젠 바이오라는 이름의 제약회사를 위해 조용히 투자 제안서를 준비해왔다. 그 회사는 붕괴 직전이었다. 임상 실패, 대량 해고, 연구 중단. 그 어떤 투자자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나를 제외하고는. 왜냐하면 나는 그들이 모르는 걸 봤기 때문이다. 회사가 아니라 그들이 보유한 특허에서 넥스젠은 유전자 치료와 관련된 휴면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건 내가 2년 전부터 지켜봐 온 기술이었다. 제대로 운영된다면 다음 세대 유전자 치료에서 그 권리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닐 수 있었다. 하지만 강민석은 자기가 뭘 들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나는 그가 피투성이 회사에 200만 달러를 투자하려는 익명 투자사의 실체가 나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싶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나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확인하고 싶었다. 그리고 이제 알게 됐다. 그 마지막 주방에서의 대면 3주 전, 나는 수진의 생일 저녁 식사 자리에 앉아 있었다. 강민석은 당신을 끌어내리는 이가 아니라 들어 올려주는 이와 함께해야 한다는 건배사를 했다. 모두가 웃었다. 나만 빼고. 나는 그 방을 둘러봤다. 수진의 가족, 친구들, 동료들, 그 누구도 아무 말 없었다. 와인만 계속 따르면 한 남자가 공개적으로 파괴되는 걸 보는데 거리낌이 없었다. 그날 밤 수진은 나에게 괜찮냐고 물었다. 나는 그렇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심은 곧 아니게 될 거야였다. 내 책상에는 투자 계약서가 준비되어 있었다. 고안도, 검토도, 법적 클리어링도 다 끝났고 내 서명만 남아있었다. 하지만 서명 대신 나는 내 변호사인 노라 스탠튼에게 전화해 3가지를 준비해 달라고 했다. 투자 철회 공문, 비밀유지 협약, 해지서, 그리고 내 실명을 포함한 공식 투자 철회 성명서. 정말 확신하세요? 그녀가 물었다. 200만 달러는 장난이 아니에요. 확신해요. 나는 말했다. 그냥 가라앉게 두자고. 다음 날 아침 나는 사무실의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진 통유리 창가에 서서 한강 위로 밀려오는 안개를 바라봤다. 오전 9시 58분 나는 보내기를 눌렀다. 철회 서류는 넥스젠의 법무팀에 직행했고 2분 후 예정된 이메일이 강민석의 받은 편지함에 도착했다. 제목은 당신이 무시한 투자자. 감사 인사는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알아야 했다. 천천히 읽기를 바랐다. 그 오만한 자에 한 줄 한 줄 나사를 조이듯 들어가길 바라며. 메일 본문은 짧았다. 단지울 200만 달러의 투자가 내 것이었고 이제는 내가 거둬들였다는 사실의 확인. 협박도 없고 모욕도 없었다. 오직 사실만. 10분 후 내 휴대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나는 받지 않았다. 그녀가 침묵을 느끼길 바랐다. 이제는 결과가 따라온다는 걸 느끼도록.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눈앞에 손실이 된다는 걸. 그녀는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지훈, 제발 전화 줘.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아빠가 당신 정체를 알아냈고 지금 미쳐가고 있어. 당신이 일부러 그런 거냐고 묻는데 제발 나랑 얘기 좀 해줘. 나는 책상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다. 처음엔 아니었다. 나는 그를 구해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의 회사를 살릴 조용한 기적이 될 준비도 되어 있었다. 그가 나를 딸의 남편으로 깎아내리는 동안에도 말이다. 하지만 뭔가가 변했다. 아주 미묘하고 느리게 침식처럼 나는 깨닫기 시작했다. 그를 살리는 건 결국 그에게 힘을 계속 쥐어주는 일이란 걸.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그럴 생각이 없었다. 정고가 되자 수진이 다시 전화를 걸었고
나는 마침내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칠고 불안에 차 있었다. 그가 회사를 팔겠다고 해. 모든 게 당신 탓이래. 내가 뭘 탓했다는 거지? 나는 침착하게 물었다. 투자를 철회한 사람, 아니면 4년 내내 쓰레기처럼 취급한 사위. 둘 다. 그녀가 말했다. 그는 이성을 잃었어. 분노에 차 있고 솔직히 말하면 무서워. 그럴만하지. 지훈, 이건 당신답지 않아.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다. 당신은 원래 이런 식으로 보복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나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이건 보복이 아니야. 수진, 이건 명확함이야. 그녀는 당장 대답하지 않았다. 전화기 너머로 얕은 숨소리만 들렸다. 내가 아빠한테 당신에 대해 잘못 생각했다고 말했어.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사과해야 한다고? 언제? 투자 무산되기 전, 아니면 후. 그녀의 침묵이 곧 답이었다. 그건 아빠 얘기만이 아니야. 지훈, 당신은 나까지 충격에 빠뜨렸어. 그 말은 깊이 박혔다. 틀려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늦은 타이밍에 너무 정확했기 때문이었다. 뭐가 제일 아픈 줄 알아? 내가 물었다. 당신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가 아니야. 당신이 그 말을 계속 듣게 놔뒀다는 거야. 계속. 난 그게 충성심 때문인지 두려움인지 자존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단 한 번도 그에게 맞서지 않았잖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녀가 고백했다. 그럼 그렇게 지켜줘야 하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나는 전화를 끊었다. 화가 난 건 아니었다. 그냥 끝났을 뿐이었다. 이틀이 흘렀다. 그리고 일주일. 수진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하지만 바이오텍 업계에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넥스젠의 핵심 투자자가 빠져나갔다. 2개의 다른 투자사도 연달아 철수했다. 자금 공백, 불신, 공포가 도미노처럼 퍼졌다. 강민석은 허둥댔다. 당이 자금 조달을 시도하고 임상 전략을 다시 포장하며 우선주를 30% 할인된 가격에 제안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업계는 피 냄새를 맡았고 누구도 폭탄을 떠안고 싶어 하지 않았다. 보스턴에 있는 주요 VC 펌의 지인이 강민석이 보낸 피치덱을 내게 전달해줬다. 절박하고 반쯤은 과장된 숫자와 흐릿한 전망으로 가득했다. 이메일 제목은 넥스젠, 재탄생의 기회였다. 나는 첨부 파일조차 열지 않았다. 그 주말 수진이 집에 찾아왔다. 그녀는 여전히 열쇠를 갖고 있었지만 노크를 했다. 그 행동 하나만으로도 모든 게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내가 문을 열자 그녀가 서 있었다. 눈은 붉고 지쳐 보였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녀가 물었다. 나는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마치 이 집이 더 이상 익숙하지 않은 공간인 듯 천천히 들어왔다. 마치 집의 벽이 그 사이에 바뀐 것처럼. 그가 알아.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자기가 망쳤다는 걸 인정은 안 해도 알고 있어. 그 특허권에 대해 알고 있어. 내가 물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당신이 그걸 알고 있었어. 난 다 알고 있었어. 내가 말했다. 그래서 투자하려 했던 거고. 그녀는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무릎을 감싸 안았다. 당신이 그렇게 자세히 보고 있었는지 몰랐어. 나는 그를 지켜본 게 아니야. 당신을 지키고 있었던 거지.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는지. 그녀는 눈을 돌리고 눈을 껌뻑였다. 나는 두 사람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을 줄 알았어. 중립을 지키면 언젠가는 다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 누군가가 시작한 전쟁에서 중립은 존재하지 않아. 특히 전선에 있는 사람이 당신 남편일 때는 더더욱. 이제는 알아.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을지도 몰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코트 안에서 접힌 편지를 꺼냈다. 이건 그 사람이 쓴 거야. 나는 읽지 않았어. 읽고 싶지도 않아. 하지만 당신은 읽어야 해. 나는 그것을 받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열지는 않았다. 그녀는 잠시 기다렸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를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야. 그녀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게 말했다. 사실 나도 그를 용서했는지는 모르겠어. 다만 당신이 알았으면 했어. 내가 이제는 보인다는 걸, 당신이 얼마나 많은 걸 짊어지고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외면했는지. 그걸 안다는 건 좋은데, 그래서 이제 뭘 할 거야?
내가 물었다. 그녀는 나를 바라봤다. 잘 모르겠어. 그럼 어쩌면 그게 바로 당신의 답일 수도 있어. 그녀는 1시간 후 떠났다. 나는 그녀가 다시 돌아올지 묻지 않았다. 편지는 내 책상 위에서 사흘 동안 열리지 않은 채 놓여 있었다. 가끔 집어들고 손에서 뒤집어 보며 그 안에 사과가 담겼는지 아니면 또 다른 자기 합리화가 담겼는지 고민했다. 넷째 날 아침 나는 그것을 열었다. 강민석의 글씨는 그 사람처럼 날카롭고 정교했다. 딱 한 장이었다. 지훈, 나는 당신에게 사과 이상의 것을 빚졌다. 인정을 빚졌다. 수년간 나는 당신을 무시했다.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해온 성공이라는 틀에 당신을 끼워 넣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려웠다. 내 딸이 나보다 똑똑하고 더 나은 사람과 결혼했다는 사실이 결국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당신은 나를 공개적으로 망신 줄 기회가 많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단지 조용히 떠났고 사실들이 그 어떤 논쟁보다도 더 크게 말하게 했다. 나는 용서를 바라지 않는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언젠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수진을 위해서라도 당신이 내가 이 모든 것을 후회한다는 걸 알았으면 한다. 진심으로 민석, 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봉투에 다시 넣었다. 나쁜 편지는 아니었다. 단지 너무 늦었을 뿐이다. 후회란 건 그것을 느낀 후 삶을 바꿀 각오가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 그런데 들려오는 말로는 강민석은 습관만 바꾼 게 아니라 선택지도 잃었다고 했다. 넥스젠은 날이 갈수록 무너져갔다. 내 분석가 중 한 명이 어느 사모펀드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을 보내줬다. 그들은 투자하려는 게 아니었다. 자네를 인수해 특허만 쏙 빼가려는 목적이었다. 자산은 걷어가고 껍데기는 내던지는 식. 이게 바로 자존심으로 빌린 시간 위에 제국을 세운 대가였다. 수진은 지금 펄 디스트릭트에 있는 콘도로 이사했다. 그녀가 이혼 서류를 제출할 때 내가 주택관리 포기 서류에 서명해야 해서 그 사실을 알았다. 그 이후로 우리는 자주 연락하지 않았다. 몇 번 조용한 문자, 세금 신고, 관련된 정보, 행정적인 것들뿐 인간적인 교류는 없었다. 그냥 뒷정리였다. 가끔 시내에 나가면 그녀의 새 연구실 근처를 지나치게 되곤 했다. 늦은 밤까지 불이 켜져 있으면 여전히 유전자 치료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녀가 여전히 무언가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은 내게 예상보다 더 큰 위안을 줬다. 그리고 4월 어느 저녁 나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발신자는 마리사 클라인이라는 넥스젠의 주니어 연구원이었고 2년 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학회에서 한 번 인사를 나눈 적이 있었다. 이지훈 대표님, 그녀가 말했다. 이런 연락이 불편하실 수도 있다는 걸 알지만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했지만 준비되어 있었다. 모든 문장을 몇 번이나 연습한 듯 했다. 듣고 있어요. 내가 말했다. 넥스젠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특허를 비공개 매수자에게 넘기려는 계획이에요. 그 사람은 기술을 사서 묻어버리고 자기 회사 브랜드로 재포장하는 걸 전문으로 해온 사람이에요. 당신이라면 이걸 알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은 처음으로 우리 연구의 가능성을 알아봐 줬던 분이니까요. 나는 의자의 등을 기대고 물었다. 내가 아직도 신경 쓸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당신은 유일하게 진짜로 과학을 이해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녀가 말했다. 강민석도 이사회도 아니었어요. 당신이었어요. 당신은 제대로 질문했고 데이터를 직접 읽었죠. 그녀는 틀리지 않았다. 나는 실제로 데이터를 읽었고 그 유전자 치료 기술이 제대로 운영되면 얼마나 큰 가능성을 지니는지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다. 당신 말대로면 그걸 일부러 묻으려는 거네요. 네? 빠르게 현금화해서 소송 같은 복잡한 문제 없이 정리하려는 거죠. 그 돈이면 회사 문을 몇 달은 더 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연구는 사라질 거예요. 왜 나에게 말한 거죠? 수진이 그 치료를 지키기 위해 싸웠잖아요. 그녀는 모든 걸 쏟아부었고 당신은 그걸 처음부터 알아본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노렉에 전화를 걸었다.
움직일 거야. 내가 말했다. 장난이에요. 내 목소리가 장난 같아.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개인적인 문제겠군요. 결국 모든 일은 개인적인 거야. 48시간 안에 우리는 새 법인을 세웠다. 천군 인베스트먼트는 아니었다. 더 깔끔하고 흔적 없는 이름으로 특허 포트폴리오를 직접 겨냥한 공격적인 제안을 작성했다. 우리는 회사를 원하지 않았다. 오직 그 치료 기술만, 모든 것의 출발점이었던 그것만 강민석은 내 이름을 알지 못했다. 계약은 중개인을 통해 이루어졌고 2주 안에 특허는 우리의 것이 됐다. 그날 밤 나는 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시간 되면 전화 줘. 네가 알아야 할 게 있어.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야 그녀가 전화를 걸었다. 무슨 일이야? 그녀가 물었다. 내가 그 특허를 샀어. 내가 말했다. 뭐라고? 그 유전자 치료. 네가 개발했던 거. 네. 아버지가 묻으려 했던 그거. 당신 어떻게 기반 시설은 그대로 유지했어. 같은 실험실, 같은 팀. 단지 운영만 바뀌었을 뿐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왜? 중요하니까. 원래부터 내 것이었으니까. 그녀의 숨소리가 길고 고르게 변했다. 고마워. 그녀가 말했다. 너 위해서 한 건 아니야. 알아. 하지만 네가 내가 신경 쓰는 이유야. 3개월 뒤 그 치료법은 다시 전임상 시험에 들어갔다. 조용히, 신중하게, 레이더 아래에서 우리는 화합물을 재브랜딩했고 원래의 선임 연구원 중 2명을 다시 영입해 정원을 주었다. 나는 내 참여 사실을 숨겼다. 이번엔 통제를 위한 익명성이 아니라 좋은 것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익명성이었다. 수재는 역할을 요구하지 않았고 나도 제안하지 않았다. 우리의 결혼은 구제불능이었지만 상호 존중은 가능했다. 그게 생각보다 더 큰 의미를 줬다. 밴쿠버에서 열린 바이오텍 컨퍼런스에서 나는 그녀를 다시 봤다. 그녀는 또다시 무대 위에 있었다. 집중력 넘치고 확신에 차 있으며 명료했다. 그녀는 내가 2주년 기념일에 선물했던 목걸이를 여전히 차고 있었다. 발표가 끝나고 그녀가 나를 관중석에서 보았을 때 피하지 않고 다가와 반쯤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항상 내가 예상 못한 순간에 나타나네. 오래된 습관이지. 내가 말했다. 우리는 12분 정도 얘기했다. 프로젝트 이야기, 삶 이야기, 미난도 매달림도 없이 함께 무언가를 만들었고 이제는 그 형태에서 벗어난 두 사람. 그녀는 강민석 얘기를 꺼내지 않았고 나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대화 아래 깔려있는 의미를 알고 있었다. 강민석은 특허 매각 이후 조용해졌다. 분노의 음성 메시지도 소송 협박도 없었다. 단지 침묵뿐. 소문에 따르면 넥스젠은 3인 체제로 축소되었고 본사 임대는 종료돼 직원들은 인천공항 근처 커피숍 뒤편의 공유 공간으로 옮겼다. 야망이 마지막 피를 흘리며 끝나는 장소였다. 그의 전 동료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요즘은 창업가 멘토링을 하며 겸손의 중요성을 말한다고 했다. 웃어야 할지 존중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쩌면 둘 다일지도. 하지만 내게 남은 건 강민석의 몰락이 아니었다. 수진의 변화였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주느라 짓눌리지 않게 되자 그녀는 조용하지만 확실히 부상했다. 그녀의 연구는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1년 사이에 3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NIH 지원금도 따냈고 하버드 강연 제안도 거절했다. 새 연구팀과 가까이 있으려 포틀랜드에 남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인생에 의해 작아지기 전 내가 알았던 바로 그 과학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시스템의 유령이었다. 정부는 조용히 확장되었고 진단기술과 지속가능 기술 2개의 신규 부서를 열었다. 가족 행사에는 더 이상 가지 않았다. 초대받아도 내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 굳이 앉을 이유가 없었다. 이해받을 필요가 없다는 건 자유다. 가끔 예전 강민석과의 저녁 식사를 떠올린다. 날카로운 말들, 가식적인 웃음, 느릿한 굴욕, 설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규정할 수 있다고 믿던 그 사람을 마주하던 순간.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가 내게 무언가를 주었다. 내가 스스로는 얻지 못했을 명확함을. 그는 내게 가르쳐 주었다. 침묵이 항상 고결한 건 아니라는 걸.
때로는 그저 항복일 뿐이라는 걸,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의 조용함을 나약함으로 오해하게 두면 결국 당신의 가치까지 오해하게 될 거라는 걸 나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다. 사과도 인정도 내가 원했던 건 결국 내가 스스로에게 내린 허락이었다. 누구에게도 더 이상 내 가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 누군가는 모든 것에 자기 이름을 걸며 힘을 얻는다. 또 누군가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너무 늦기 전에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강민석은 수년간 내가 충분하지 않다고 믿게 만들려 했다. 결국 그는 내 가치를 정확히 가르쳐준 셈이었다.